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 몇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방향과 속도를 모두 제어하려 합니다. 뭔가 꼬여버린 일을 풀어내기 위해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진이 빠지거나 아까운 시간만 버리는 일도 많습니다. 급류처럼 거센 물결을 마주했을 때 애써 물살을 거스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 급류를 막아설 수도 그걸 거스를 수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기보다 흐르는 물살에 그냥 몸을 맡기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죠. 물살이든 바람이든 그 방향에 몸을 맡길 때 그제야 비로소 순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스르고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요. 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바위를 돌아 나가듯이 말이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찾아왔습니다. 앞서 장애인의 날 특집 방송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갔고요. 대신 저희가 2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압축하는 만큼 더 밀도 높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선물 많이 준비되어 있는 관계로 경제상식 퀴즈도 여러분께 더 많이 나가야죠. 자, 오늘은 2글자네요, 정답이. 앞서 특집 방송하고 또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편의점에서 마실 걸 하나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탄산, 탄산, 탄산. 음료, 음료. 맥주, 맥주, 맥주. 만약에 이렇게만 써 있다면 어떨까요? 시각장애인들의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무슨 맛인지 어떤 종류인지 알 길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저 음료, 맥주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정보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판판한 면에 볼록하고 도드라진 점을 새긴 것. 시각장애인의 문자가 되어주는 이 6개의 점을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벌써 다 나갔네. 예. 점으로 만든 문자를 2글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커피 쿠폰도 1+1 또 그 밖에 다양한 선물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624님이 저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찐팬이고 중증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날 특집 편성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0419님이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보니까 사람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없고 외롭고 우울해서 친구는 라디오뿐이랍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다들 힘내시고요. 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보통 저희가 9시 때 증시 소식 어떻게 출발하나요? 이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10시 때입니다. 증시 상황 한번 점검해 볼까요? 국내 증시 좀 많이 빠지고 있죠. 미국 증시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많이 빠지네요.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사실 혼조 양상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다우는 오히려 올랐고요. 0.06% 소폭이나마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낙폭이 크지는 않아요. 나스닥은 0.52%, 대형지수제 S&P 500 지수 0.22%가량 하락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 금리 인상론이 은근슬쩍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5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요? 그렇습니다. 이 누가 과연 이게 이 금리 인상론에 불을 지피고 있느냐?
뉴욕의 이 연방은행 총재 가운데 3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네. 이 사람은 상설 특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번 이제 FMC 회의에 들어가는 인물이거든요. 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물론 이제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그걸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이라는 전제는 붙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부정적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러니까 예. 연준의 이제 이 금리 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가 5%에 육박을 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강세. 네. 우리는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경제 지표는 혼조 양상이었어요. 주간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지난주에 한 21만 2천 명 정도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니까 그만큼 실업자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야, 이렇게 지금 경기가 좋아? 고용 지표는 여전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3월 경기 선행 지수는 전달보다 0.3% 하락해서 지표는 혼조 양상이었는데 앞서 이제 뉴욕 연방은행 총재에 이어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말바꾸기가 시장에 계속해서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금리 내리겠다.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한 셈이었는데 또 최근에는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로 낮아진다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이 FMC 연준 위원들 내 매파 성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국제 유가는 서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은 소폭 올랐지만 82달러대, 북해산 브렌트는 떨어졌어요. 네. 중동산 두바이와 똑같이 배럴당 87달러대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개장하자마자 코스피가 어제 상승분 다 반납하고 출발했거든요. 어제 조금이라도 반등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50포인트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2630선까지 올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거의 어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43포인트, 1.6%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2590선, 2600선 지지 여부가 좀 불투명해졌고 코스닥도 지금 보니까 지금 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9포인트, 10포인트 가까이 1% 넘게 떨어져서 850선을 밑돌고 있는데 수급이 어제하고 정반대예요. 기관이 한 5,700억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팔고 있습니다. 1,400억 원 넘게. 개인만 지금 한 7천억 원 넘게 지금 지수를 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힘에 붙여 보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연초에 2,655로 출발했기 때문에 네. 지금 한 3%가량 빠진 상황이에요.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일본 증시 다 사상 최고치에서 정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참 국민들이 증시를 통해서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5% 급락하고 있고요. 8만 5천 원 넘어서서는데 이제는 7만 7천 원대까지 밀려 있고 SK하이닉스도 4%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뭐 주가가 뭐 시원하게 쭉쭉 뻗지는 못하고 있는데 대만의 업체죠.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꽤 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 1위 업체입니다. TSMC 우리가 늘 삼성 때문에 견제하고 있는데 네.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간다라는 건데요. 엔비디아, 애플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사실 디램의 경우에는 메모리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비메모리는 거의 TSMC가 핵심 칩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올해 1분기 TSMC의 실적은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데 1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13% 늘었고요. 순이익이 9% 늘었습니다. TSMC의 어닝 서프라이즈 1등 공신은 바로 이제 AI 열풍에 따른 이 수요 증가, 칩 수요 증가로 꼽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AI 기술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3나노 공정 칩을 생산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2나노 최첨단 칩으로 양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관전 포인트가 뭐냐? 1분기에 TSMC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43%입니다. 영업이익률이요?
$1,000원어치 물건 팔아서 430원 이득 본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엔비디아는 더 심해요. 엔비디아는 66.7%. 1,000원어치 물건 팔아서 667원 남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엄청나네요. ASML 예. 유럽에 있는 그 반도체 칩 고유 장비 갖고 네. 있는 노광 장비 독점적 노광장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31%. 근데 우리 삼성전자가 예.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이 4.2%예요. 10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역전이었어요. 네. 삼성이 거의 디램에서 40에서 50% 남겼었어요. 호황일 때. 네, 호황일 때. 근데 지금은 좋지 않고 그 참고로 TSMC 주가도 밤 사이에 좀 한 4% 이상 급락을 했는데 네, 종목 가운데 이제 TSMC만 하락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테슬라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기술주들이. 테슬라가 한 3% 넘게 빠졌는데요. 도이치뱅크가 목표 주가 투자 의견 모두 낮췄습니다. 여기 지금 전체 인력이 10% 구조조정 감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주가가 거의 올해 들어서만 40% 가까이 빠졌어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뭐 선호 리스트 가운데 하나인데 물론 엔비디아로 많이 올라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해외 기업들도 뭐 사실 TSMC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기업도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장 실적은 서프라이즈로 나왔는데 앞으로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기술주가 가장 타격을 받는 게 금리예요. 금리를 많이 가게 되면 기술주들은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 시설 투자 자체를 이제 올스톱 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정부도 이 저평가되어 있는 증시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행동주의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 직접 만났어요. 맞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이제 행동주의 펀드 포함해서 이제 관련 업계 사람들 18명의 수장을 만났어요. 네. 왜 만났을까? 도대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선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주식을 투자해서 그걸로 이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투자한 기업에 갖가지 요구를 합니다. 경영 개선에 혹시 이사 참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요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펀드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냐? 단기 수익을 내서 본인들 주주한테 환원하겠다는 게 이 사람들 제일 목표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복현 원장은 어떤 책을 맡고 있느냐? 지금 현 정부가 띄우고 있는 이른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네. 밸류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시동을 좀 걸어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이번 총선 결과 지금 야당이 크게 승리하다 보니까 밸류 프로그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죠. 이런 상황에서 이 원장이 행동주의 펀드 수장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발 무리하게 배당 확대 요구하지 마. 너무 단기 수익만 추구하지 말아달라. 대신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주 행동을 좀 펼쳐달라라고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는 이제 무리한 요구가 기업의 어떤 장기 성장 동력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한 셈인데, 근데 행동주의 펀드의 특성상 앞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단기 수익을 추구하거든요. 주주 환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연 정부의 이런 요구를 얼마나 좀 수긍할지 응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업들도 너무 행동주의 펀드를 이제 적대시하지 말고 행동주의 펀드도 너무 이제 단기간에 시세 차익만 치고 빠지려고 하지 말고 상호간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였던 걸로 또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가 이게 참 경기가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월급을 제대로 못 주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임금체불 기업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하다는 반증이거든요. 네. 지난해도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서 임금체불이 사상 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1분기 집계를 내보니 40% 넘게 임금체불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네. 특히 어떤 부분, 건설업계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PF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땅 이제 받아놨는데 이제 PF 때문에 이제 이 금융이 막히니까 이 사업을 하지 못하니 이 도산하는 이제 건설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일했던 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체불을 임금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올해 1분기 체불된 임금이 5,70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40% 넘게 늘었는데요.
이 추세라면 이게 석 달 새 5,700억 원이니까 상반기에 1조 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만 한 1조 한 700억 원 정도 전체에 냈다면 그걸 이제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와 건설업 불황이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 특히 건설업 임금 체불액이 4,363억 원, 전체의 4분의 1.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체불하는 곳도 있겠지만 정부는 지금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금이 체불됐다라는 건 그만큼 못 받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또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체불된 임금을 이제 선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지방노동청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시 5분부터 1시간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바쁩니다. 중간중간 경제상식 퀴즈를 내드려야 돼요.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인데요. 이게 딱 6개의 점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떤 걸 더 볼록하게 돌출시키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된다라고 하네요. 또 거리에서도 노란색으로 오돌도돌 튀어나와 있는 그 바닥 블럭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각장애인하고 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보도블럭인데요. 근데 시군구청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에서 그 주변을 조사해봤더니 전국 7천여 곳의 건널목에서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된 곳이 5%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예 없는 곳은 20%나 됐다고 하는데요. 자, 6개의 점으로 만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를 두 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거 읽어드려야 되나? 6802님이 너무 강력한 힌트를 주셔가지고 저희 친어머니 성함이 김점자님이라고. 예전에 어르신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 성함에 점자, 자자 많이 들어갔습니다. 순자, 옥자 많이 들어가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오늘 좀 힌트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1839님이 헌혈하고 있는데 차에서 이 방송이 흘러나와서 정답을 보내봅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또 내일이 그 장애인의 날인데 또 좋은 일 하시네요. 0709님은 고등학생 때 단짝 친구가 시각장애인이어서 제가 늘 함께 같이 가서 물건을 골라줬었다고 그런 기억이 있네요. 친구야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709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시멘트가 없는 세상. 상상이 안 되죠. 건물 자체가 이제 지어질 수도 없고 높은 건물은 당연하고 자 그런데 서울 지역 그 2월 기준으로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즉 한 평당 3,7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1년 전보다 25% 가까이 올랐는데 인건비뿐만 아니라 철근 또 이 시멘트까지 각종 원자재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오늘은 시멘트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죠.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곽재식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멘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멘트가 인류 역사에서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정말 뿌리 깊은 제조업인데 엄청나게 뿌리 깊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네. 뭐 많이 도는 얘기로는
이집트에 돌을 쌓아서 만든 피라미드에 그 돌을 붙일 때 네. 시멘트를 사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돌 자체가 아니라 돌을 붙일 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보다 더 앞서서 중동 지역 고대 문명에서 시멘트를 만들어서 쓰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시멘트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시멘트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유사점이 많은 그런 물질을 개발해서 사용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원전으로. 그렇습니다. 기원전 뭐 이상이죠. 뭐 저기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뭐 한 4,5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와. 지금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쿠프왕의 피라미드, 카이로 근처에 있는 제일 큰 피라미드니까요. 예.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잡으신 게 뭐 한 4,300년 전이다라고 하니까 그죠. 그거보다도 더 앞서서 쓴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약간 이거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시멘트라는 말이 있고 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건설 작업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로 이제 콘크리트라는 말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시멘트는 뭐고 콘크리트는 뭐야?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멘트는 그 시멘트 포대에 들어있는 그 가루고요. 가루. 예, 콘크리트는 이제 거기에 자갈이나 돌 같은 모래 같은 걸 섞어가지고 단단하게 돌처럼 굳힐 수 있게 반죽해서 만든 그게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에다 물과 자갈을 섞으면 콘크리트.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시멘트가 사실은 뭘 이렇게 붙여주는 용도로 사실 쓰는 접착제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현대에서 건설할 때는 콘크리트로 건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갈, 모래, 돌 이런 거를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건물을 짓죠. 그래서 이제 시멘트에 들어간 일이 자갈, 돌 이런 거를 이제 흔히 이제 골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또 이런 거 말고 흔히 또 시멘트하고 섞어서 많이 쓰는 걸로 이제 모래가 있습니다. 네, 시멘트하고 이제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굳히면 또 이제 돌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굳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흔히 모르타르라고 하거든요. 업계에서는 그건 뭐 몰탈 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네. 뭐 표준어로는 모르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길 가다가 보면 시멘트로 이렇게 뭐 발라가지고 굳혀놓은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양생중. 예.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밟으면 큰일 나죠. 벽돌 쌓을 때 이렇게 벽돌 쌓고 그 위에 시멘트 바르고 벽돌 쌓고 이런 식으로 쭉 쌓아서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보통 그 시멘트만 쓰는 게 아니라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은 모르타르를 사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냥 시멘트만으로는 안 되고 모래를 그냥 좀 같이 섞어야. 시멘트만 반죽해서 쓰는 경우도 이제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모래하고 섞은 모르타르를 쓰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흔히 학교에서 이렇게 뭐 누가 장난치다가 실내에서 넘어지면 아유 시멘트 바닥에서 넘어졌으니까 얼마나 아프니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쵸. 조금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네. 모르타르 바닥에 넘어져서 아프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야, 그 친구 사이에 대화는 잘 안 통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기술적으로는 좀 그렇다라고 뭐 F 볼 수 아니고 있고요. TG 막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멘트를 뭐 써가지고 뭘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이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로 사실은 그러니까 시멘트가 재료이긴 하지만 거기에 뭘 섞어갖고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쓴 사례가 뭐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뭐 덕수궁 돌담길이나 네. 아니면 뭐 조선시대 궁궐의 담이나 성벽 같은 거 보면 맞아요. 큰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냥 만든 그런 성벽도 있지만 네.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중간에 뭐 흰 색깔로 돼 있는 뭘 이렇게 접착제 같은 이런 걸 해놓고 네네네. 거기에 이렇게 차곡차곡 붙여놓은 그쵸. 현대의 벽돌집 쌓듯이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조선시대에도 그 시멘트 비슷한 거를 썼던 것이고 이거를 흔히 이제 조선시대에는 석회 혹은 이제 석회석이라는 이제 돌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생석회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생석회가 현대의 시멘트하고 성질이 꽤나 많이 비슷한 성분도 꽤나 비슷한 그런 성분입니다. 생석회. 네, 생석회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석회석 우리 돌 있죠. 돌을 이제 그거를 빻은 다음에 한번 구워가지고 그거를 만들면 그게 이제 생석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용어가 좀 헷갈리죠. 생석회인데 석회석을 그냥 생으로 하는 게 생석회가 아니고 한번 구운 석회면 뭐 군석회나 찐석회라고 불러야지 덜 헷갈릴 것 같은데 석회석을 빻아서 구워서 쪄서 만든 거를 생석회라고 부르고 이게 뭔가 살아있거나 뭐 갓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빻아서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물도 섞고 모래도 섞고 해가지고 성벽 같은 걸 만들어서 굳힌다라는 뜻으로 그거의 원재료라는 뜻으로 생석회 이런 말을 이제 옛날에 그 시절에 그냥 시멘트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모르타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이제 흔히 이제 석회, 생석회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던 거고요. 네. 의외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정말 많이 쓰였냐면 뭐 최근에 이제 파묘라는 영화도 있습니다만
조선시대 한 중기 이후로 16세기, 17세기 경우에는 이 묘를 만들 때 예. 그냥 흙 파고 바로 이제 거기다가 관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 생석회를 이용해가지고 싹 바르는 이런 공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도굴이 좀 있어서요. 그런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옛날 사람들에는 뭐 파묘에도 뭐 험한 것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험한 것이 절대 나오게 할 수 없도록 안에 뭐 나무뿌리라든가 잡다한 무슨 뭐 이상한 동물이라든가 못 들어가도록 아예 그런 모르타르, 콘크리트 같은 성분으로 다 주변을 막기 위해서 생석회, 모래, 뭐 숯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싹 채워놓으면 그게 자연적인 수분하고 같이 이렇게 싹 섞이면서 지금 우리가 모르타르로 채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싹 굳어가지고 단단하게 되는 그런 묘들이 조선시대에는 많이 있고 재미있는 게 이렇게 해서 묘를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밀폐가 되고 열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내부가 완전히 좀 건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희한하게도 내부에 있는 물체가 미라처럼 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선시대 무덤을 발굴해 보면 의외로 16세기, 17세기 무덤 중에 희한하게 미라 상태로 돼가지고 그대로 보존된 게 이런 석회를 사용해서 생석회를 사용해서 만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건조해서 그 안이 이게 또 밀폐돼 있으니까 건조하고 네. 또 밀폐돼 있으니까 이게 묘한 게 이게 훨씬 더 앞선 시대에 이집트 또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하고 미라인데 미라. 그게 희한하게 비슷하게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조선시대 중기에도 등장하다니 좀 묘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석회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멘트 중에 포틀랜드 시멘트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게 뭐 상표입니까? 종류입니까? 이거 언제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조선시대에도 현대 시멘트 같은 게 비슷한 게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조선시대에 뭐 30층짜리 빌딩을 쌓았다거나 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낳았다거나 뭐 이런 거는 들어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선시대의 생석회 이 정도로는 현대의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같이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으면서도 좀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시멘트가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인데요. 세계의 수많은 나라나 문명 중에 상당히 앞서서 아주 질 좋은 시멘트를 많이 사용했던 유일한 나라가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쓰는 기술을 앞서서 굉장히 발전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우연히도 나폴리 해안 주변에서 발견이 되는 그때 당시 이제 포졸란이라고 불렀던 화산재 성분에서 나왔던 모래, 돌가루 같은 거를 그 생석회 성분하고 섞어가지고 쓰다 보니까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질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바람에 로마 사람들은 아주 질 좋은 콘크리트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웅장한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뭐 판테온 같은 지금도 남아있는 대표적인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뭐 그런 걸로 지었던 로마 시대의 웅장한 건축물이라고 하죠. 근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 기술이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1000년 이상 동안 다시 이런 시멘트와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이용해서 건물을 자유자재로 짓는 거를 유럽에서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로마 멸망 이후 뭐 1000수백 년이 지난 후에 로마 시대 때는 이런 것도 했다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시멘트 기술이 다시 발전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1825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영국의 아스프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한 2대에 걸쳐서 이거를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고민했던 벽돌 뭐 이런 거 만들던 사람인데요. 네네. 이분이 막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석회에서 빻은 가루하고 몇 가지 뭐 흙성분, 모래성분을 잘 섞어서 한 번 굽고 두 번 굽고 이렇게 가공을 하면 아주 성능이 좋은 시멘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현대적인 훨씬 더 질이 좋은 시멘트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하고 파고 판매를 하면서 이건 뭐라고 부를까? 그냥 뭐 시멘트예요. 이렇게 하면 야, 그 시멘트 뭐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던데라고 하면 잘 안 팔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 끝에 이 시멘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굳히면 당시 영국 포틀랜드 지방에서 채취되던 돌하고 비슷한 질감이 난다라고 해서 포틀랜드하고는 사실 별 상관없고요. 별 상관이 없네요. 이분이 진짜. 뭐 포틀랜드가 고향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포틀랜드 얘기 언제 나오나 듣고 있었는데 이분이 뭐 포틀랜드하고 무슨 큰 인연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포틀랜드 느낌이 난다라고 해가지고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대량 생산도 잘 되고 쓰기도 편하고 너무 빨리 굳지도 않고 너무 늦게 굳지도 않고 굳혀놓으면 아주 튼튼하고 해가지고 이게 현대 시멘트의 원조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시멘트다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영국의 아스프딘이라는 이분이 개발한 포틀랜드 시멘트 만드는 기법이 개량돼 가지고 지금 그냥 시멘트라고 부르는 거는 딴 말 안 하면 다 포틀랜드 시멘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포틀랜드산 천연석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의 포틀랜드 시멘트는 이태리 타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석회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석회석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네네. 시멘트를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네, 석회석이 주 재료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시멘트 강국 중에 하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면 세계 인구 80억에 비하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멘트 생산량이면 소비량으로 보면 항상 10위권에서 안쪽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10대 시멘트 대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뭘 또 많이 짓는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또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술도 상당히 발전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가 대충 시멘트 한 5천만 톤 정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한 명당 1톤씩 시멘트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시멘트를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다 우리 땅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멘트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천연 자원이 결코 그렇게 많지가 않은 나라인데 네. 이 시멘트의 제일 중요한 주 원료인 석회석만은 우리나라에 꽤나 풍부하게 납니다. 뭐 산 하나가 다 석회석 덩어리고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거든요. 어디 지방 다니다 보면 석회석 잘라내고 있는 산들 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석회석이 많이 나는 산 근처에 시멘트 공장을 지어가지고 시멘트를 생산을 하는데요. 주 원료인 이제 석회석을 캐가지고 석회석을 빻는 게 이제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 공정이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기계에 넣어가지고 다른 재료하고 이제 배합을 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거죠. 요 석회석 빻는 과정에서 뭐 과거에는 이런 게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석회석 빻을 때 그리고 석회석을 캐가지고 움직일 때 그 가루 날리는 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주변에서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가루를 가라앉히려고 요즘은 시멘트 공장에서 물을 엄청 뿌립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잘 뿌리느냐 이런 것도 요즘 좀 기술력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석회석을 빻고 나면 그다음에 이 포틀랜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산질, 점토질, 철질 뭐 이런 재료들하고 같이 배합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다 따지고 보면 돌 성분이나 모래 성분들입니다. 돌 성분들이나 모래 성분들 중에서 포틀랜드 시멘트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잘 뽑아가지고 이제 섞어서 만드는 것인데요. 그냥 섞는다고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시멘트가 되지 않고 예전에 조선시대 때 생석회를 만들듯이 요거를 이제 아주 높은 온도로 한번 찝니다. 찔 때 이걸 찔 때 어떤 식으로 찔냐면 이걸 이제 킬른이라는 기계에 넣고 찌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흔히 이거를 뭐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흔히 킬른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KIL은 킬른이 표준어고요. 네네. 이 기계가 상당히 좀 재밌는데 네네네. 어떤 식으로 이걸 찌냐면 골고루 잘 이 돌을 찌기 위해서 이 돌을 찐다는 것도 참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인데 돌을 이걸 잘 찌기 위해서 바베큐 장치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이거 빙빙 돌리면서 이걸 찝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이 큰 시멘트 공장에 가면 한 대형 버스 한 5-6대 정도 연결해 놓은 아주 커다란 둥그런 기계가 빙빙 돌아가면서 이거를 계속 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가루를 뭔가 굽고 있는, 찌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찌는 그런 거를 하면 이제 1차적인 시멘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때 온도를 굉장히 높게 올려줘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최소 800도 이상은 높여줘야 되고요. 요즘에는 거의 뭐 1400도 이상은 올리거든요. 연료가 그러니까 엄청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연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온도를 높여야 되고 이렇게 온도를 높이다 보면 부분적으로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곳은 최고 200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온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비유하기로는 철이 녹는 온도가 1538도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줄줄 녹아내릴 정도의 온도가 형성될 정도로 엄청난 온도로 이거를 석회석과 다른 이런 돌 가루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쪄줘야지 기본 시멘트 재료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진짜로 뭐 쪄서 그런지 약간 떡처럼 생긴 게 막 나옵니다. 약간 회색 빛깔의 떡처럼 생긴 게 나오거든요. 조금 이제 찐득찐득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빻으면 시멘트가 되는 건데 그렇게 빻아서는 이제 충분히 좋은 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빻으면서 다른 재료를 좀 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석고 가루라든가 다른 어떤 어떤 약품이 될 만한 이런 걸 좀 섞으면 최종적인 이제 시멘트가 완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하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시멘트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뭔가 맛의 비법처럼 레시피가 되는 거 있겠고요. 네. 업체마다. 근데 아까도 그 뭐
한 1,500도 이상에서 이제 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엄청난 열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시멘트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통계 보면은 1년 전에 비해서 14% 이상 올랐고 5년 전하고 비교하면 55%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 배경이 여기에 있을까요? 그러면 네. 과정에서도 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관이 있긴 있습니다. 예. 시멘트 이거 구울 때 찔 때 연료로 최근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전통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게 석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석탄. 네, 뭐 제일 싸니까. 근데 석탄 중에서도 이제 유연탄이 이제 화력이 좋고 안에 있는 뭐 성분이 괜찮아가지고 유연탄을 많이 사용하는데 세계에서 유연탄이 제일 많이 매장된 나라가 미국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매장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산 유연탄이 세계 시장에 좀 수급이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연탄 시세가 2020년도에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뭐 2배 이상 폭등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연료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열 효율을 높게 시멘트를 굽고 찌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쪽 기술력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실 꽤 괜찮은 편이기는 합니다. 네네.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 일본 업체들이 진짜 경쟁력 좋은 편이고요. 우리나라 업체도 꽤 사실 경쟁력이 괜찮은 편이라 가지고 아까 앞 시간에 우리 저기 소장님께서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뭐 5% 10% 사이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돌 빻아서 만드는 이 시멘트 회사가 예.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 때 한 9%까지 나오거든요. 그 반도체 만드는 사업하고 이 시멘트 만드는 사업하고 뭐 기술의 차이가 이게 비교가 되나 싶은데 비슷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을 정도로 이게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기술 사업으로 좀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원료 가격이 요동을 치면 가격이 좀 이렇게 좀 날뛸 때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고민스러운 문제는 뭐냐면 예. 최근 들어서 유연탄 가격은 좀 안정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도 시멘트 가격이 왜 다시 싸게 안 내려오느냐라고 하면 뭐 좀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보면 좀 딴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시멘트 업계나 건설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유연탄 가격도 유연탄 가격이지만 환경 부담이 요즘 너무 심각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근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이게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태우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어떤 규제를 한다. 혹은 뭐 유럽 같은 데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하면서 생산한 제품이냐에 따라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관세 비슷한 그런 세금 비슷한 부담을 매기겠다.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석탄을 많이 태워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사업은 앞으로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 기후변화 이런 게 뭐 부동산하고도 큰 상관이 있나? 그 뭐 부국금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니야? 부국금 살 자리가 줄어드는 거지 내 집 마련하는 문제하고 큰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시멘트 사업과의 연결 관계를 보면 사실은 건설 비용이나 부동산 사업하고도 되게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것이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을 생각할수록 뭔가 이제 분양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이고 가까운 문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세먼지 문제나 매연과 관련된 규제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시멘트 공업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오염 물질 중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애초에 오염이 될 만한 그런 나쁜 물질을 최대한 원재료로 사용을 안 하면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매연도 뭐 나쁜 성분은 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재료를 잘 관리를 하면 매연에 있는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게 기본인데 네네네. 아무리 재료를 잘 관리를 하더라도 줄이기가 정말 까다로운 오염 물질이 뭐냐면 현대 미세먼지의 주성분이라고 하는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질소산화물은 이름만 딱 들어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주성분이 질소겠죠. 네. 근데 질소는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질소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공기 중에 제일 공기 많지 중에 않아요? 질소가 많이 있으면 네. 공기 성분의 한 70% 80% 질소거든요. 네. 그래서 뭐를 높은 온도로 태우다 보면 공기 중에 질소가 들어가가지고 질소산화물은 무조건 생깁니다. 아무리 깨끗한 재료를 사용한다 그러라도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공정에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질소산화물은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라도 질소산화물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유차 디젤차에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가 꼭 달려 있고
이 장치가 가동이 안 되면 시동이 아예 안 걸리게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디젤 차에는 항상 요소수라는 걸 넣어줘가지고 예. 질소산화물을 줄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환경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연료를 많이 쓰는 시멘트 공업을 하는데도 뭐 요소수를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지 해가지고 질소산화물을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그 요소수 대란 때 네. 자칫 잘못하면 시멘트 공장이 멈춰설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막 그랬었죠. 네, 1년에 5천만 톤씩 한 사람당 1톤씩 시멘트를 구워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요소수 구해가지고 질소산화물 줄이는 게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각종 오염물질 제거하는 비용, 미세먼지 제거하는 비용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대응하는 게 요즘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분야로는 어떤 것도 있냐면 요거 좀 진짜 좀 논쟁적인 분야인데 그래서 네.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는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고 직접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게 그 시멘트 구울 때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웬만한 거는 집어넣으면 형체도 없이 다 타버리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재활용 쓰레기로 나오는 것 중에 아하. 태우면 좋을 만한 거를 시멘트에 연료를 태울 때 같이 넣어서 태우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좀 균질한 거, 잡쓰레기 다 집어넣으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타이어라든가 아니면 폐 플라스틱 같은 게 이렇게 균질한 게 쫙 나오면 그런 거를 집어넣어서 태우면 아주 잘 타가지고 화력을 오히려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폐 플라스틱 같은 게 소각장에 일반 도시 지역에는 소각장에 올라가면 갑자기 화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소각장 내부가 상한다라고 해서 일반 소각장에서는 오히려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올 때 고민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옛날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안 할 때는 음식물은 잘 안 타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있는 도시 지역 소각장 중에는 높은 온도를 잘 못 견뎌서 고민인 곳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고민인데 우리는 높은 온도면 온도일수록 좋다. 얼마든지 보내라라고 해서 시멘트 공업사 중에 이런 타이어나 플라스틱을 가져가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재활용 업체들이라든가 기존의 소각장들하고 시멘트 공업사들이 약간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시멘트 회사들이 오히려 돈을 받고 그 폐 플라스틱이나 폐 타이어를 돈을 받고 자기네들이 그렇습니다. 가져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탄에 들어가는 비용도 낮출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회사 이익률이 더 좋아지겠구나 하면서 그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봐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유연탄 넣던 데다가 그냥 타이어 던진다고 던져 넣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잘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잘 하면 할수록 시설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뭐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그거에 대한 또 시설도 덧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돈이 들어간다. 기존 폐기물 소각장 재활용 업체들을 이기려면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환경 비용 때문에 시멘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환경 얘기 나왔으니까 그 여쭤봐야겠다. 요즘에 그 인테리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많은데 이제 노출된 콘크리트 네네. 뭔가 그냥 시멘트 벽 같은데 또 그게 인테리어라고 그렇게 갖춰놓는 카페도 있고 사무실도 네네. 그렇게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환경이나 건강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근데 이제 잘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요. 네. 잘 못 만들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노출 콘크리트로 할 생각을 전혀 안 한 건물인데 원래는 그 위에 뭘 입히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 대충 허물어가는 건물 사가지고 노출시킨 상태로 그냥 대충 쓴다라고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기준이 잘 안 맞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원래 사실은 이 노출 콘크리트의 미학이라는 게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절에 그 콘크리트를 노출해서 쓰는 게 좀 이게 겉면이 좀 아름다운 시멘트와 이런 모래 이런 자갈 이런 게 어울려져가지고 멋진 모습이 되던 그 미학이 좀 이어져 내려온 것인데 그게 좀 지나치게 남용될 경우에는 간혹가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 뭐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마지막으로 신기한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신기한 거. 네, 우리나라에 아까 딴 자원은 별로 없지만 석회석은 풍부하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산 하나가 석회석 덩어리인 곳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보은 같은 데는 조선시대 때부터 이거 생석회 만들던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단양 같은 데에는 거대한 맞아요. 60년째 운영 중인 시멘트 공장 막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멘트는 충청북도가 맛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조선시대 때부터 맛집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충청북도, 뭐 강원도 이런 데 석회석이 많으냐. 맞아요. 왜 이럴까? 지질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 예.
석회석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석회석 대주성분이 탄산칼슘이거든요. 탄산칼슘. 왜 탄산칼슘 성분이 이렇게까지 무대기로 여기에 쌓여 있느냐에 대해서 네. 연구를 열심히 해본 결과 의외의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탄산칼슘 하면 뭐의 주성분이다. 혹시 생물학, 의외로 생물학 하시던 분들 중에 이거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개 껍데기, 굴 껍데기 이런 게 주성분이 탄산칼슘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이 석회석 덩어리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예. 지금으로부터 약 3억 년 전, 4억 년 전 이런 고생대 시기에 공룡 시기보다도 훨씬 더 앞섰던 시기죠. 그때 이런 조개 같은, 지금 사는 조개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아주 미세한 눈에 안 보이는 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개 같은 탄산칼슘 껍데기를 많이 가진 생물들이 살던 얕은 바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지형이 전혀 달라가지고 충청북도, 강원도 이런 데가 바다였던 거죠. 아주 따뜻한 열대 바다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그런 조개 껍질 같은 성분을 가진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는데 네.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살면서 살다가 죽고 하면 그 껍질은 썩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네. 계속 쌓인 거예요. 계속 쌓여가지고 그게 땅에 묻혀가지고 2억 년, 3억 년이 흐르는 사이에 돌로 굳어서 지금 산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이라는 자료를 보면 아마도 모르긴 해도 산호에 있는 성분이 변해가지고 네. 석회석이 돼.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 열대 기후였다라고 보이기 그때는 때문에. 바다였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네. 도시의 삭막한 콘크리트, 시멘트 건물 사이를 걸을 때 너무 삭막하면 저게 사실은 열대의 그런 조개들. 산호였던 고대까지. 시절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해 보셔도 재밌겠죠. 오늘 시멘트의 역사부터 또 환경 문제 다양하게 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점자였습니다. 점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으로 만든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고요. 6091님이 우리 딸아이 반에 장애인 친구가 있는데 아무도 도우미를 신청하지 않아서 도우미 신청을 했다고 해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오늘 다 그 정답 읽어드리지 못한 분들 많은데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뽑아서 선물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주말판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매주 달러 받는 배당주 통장 US 스탁의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읽어봅니다. 내일도 일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